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빔밥의 발원지는 중국, 삼계탕은 중국 고대 광둥식 탕 요리 중에 하나, 스파게티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한 중국 음식. 네, 이 한국의 네이버 같은 그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두라고. 이 바이두에서 이 검색을 하면 쫙 나오는 답변들입니다. 이게 중국식 소위 우리가 원조다라는 소위 그 문화 공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비빔밥, 된장찌개, 우리 삼계탕, 그리고 삼겹살 등 다수의 우리 한식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이 스파게티까지도 중국이 해당 음식의 발상지다라는 이 황당한 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진다면 네이버에 치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진다면 또 세계적으로 본다면 구글로 치면 그렇게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이두에 나오는 그 검색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음식 문화 공정의 한 가운데에 이 거대 포털 바이두가 있는 셈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바이두에는 한국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가 중국이다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지난해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다라고 표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런 논란이 인지 불과 4개월 만에 지금 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바이두 백과사전에 보면 비빔밥을 검색하면 한 그릇에 여러 볶은 채소와 계란 노른자가 담긴 그 예쁜 아주 사진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그 비빔밥 사진과 함께 중국말로 뭐라고 써져 있느냐. 비빔밥은 매우 흔한 가정식으로 가지, 토마토, 간장, 고추기름, 감자 비빔밥 등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중국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의 발원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몇 년 전부터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이제는 비빔밥까지 그야말로 중국의 문화 공정 중심에 이 바이두가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들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다라고 중국 음식이 과연 그렇게 변할까요? 그렇다고 비빔밥이 중국게 될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바이두 측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덕 교수가 계속해서 이제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두의 꾸준한 항의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꿔왔듯이 이번에 그 비빔밥 발원지 문제도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멀리서나마 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님 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반드시 이 발원지에 중국이라고 써 있는 것을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고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에 이은 이 문화 공정인데요. 이런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속되고 있어요. 뭐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불거져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왜곡한다고 비빔밥이 중국 음식으로 변하는 건 아니겠죠. 돌이켜보면 1990년대 말 국적기 대한항공 기내에서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등장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의 소개되어 왔습니다. 이게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도 비빔밥을 먹었고요. 또 페리스 힐튼, 또 기네스 펠트로, 또 니콜라스 케이지 등 많은 유명인들이 비빔밥을 먹고 비빔밥을 사랑한다라고, 너무 맛있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해서 이 비빔밥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이들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구글에서는요, 올해의 검색어 가운데 여러 부문이 있어요. 정치 부문에 올해 검색어 1위, 경제 부문에 올해 검색어 1위, 이런 식으로 부문이 나뉘는데, 요리 비법, 예를 들어서 레시피 부문에서는요, 1등을 한 검색어가 뭐냐?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비빔밥이 글로벌 검색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글 레시피 부문에서, 비법 부문에서 비빔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비빔밥이 잘 아시는 대로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한 그런 덕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비빔밥을 중국이 은근슬쩍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모양인데 안 될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듯이 비빔밥은 우리 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좋은 걸 왜 자꾸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비빔밥은 우리 밥.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스토리를 좀 이어드릴까요? 네. 이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액이 17억 4,100만 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공사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위기 속에 실물 체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미주 지역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식품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확장과 함께 또 뛰어난 맛, 좋은 품질, 또 다민족 시장과 온라인으로의 그 판로 다변화, 뭐 한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이 과자류의 그 수출 액수는요, 2억 1,1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과자. 우리도 한국 과자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국 과자를 좋아해요. 뭐 초코파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해 한국 식품 수출액 1등은 이제 과자류인데 2억 1,180만 달러. 1년 전에 비하면 34% 과자류 수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자류도 조금 이제 세부 품목으로 나눠보면 뭐 베이커리, 그다음에 이제 가공밥, 햇빵 같은 거, 또는 이제 쌀로 만든 과자류 이런 것들은 20% 정도씩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수출액 두 번째로 높은 그 품목은 김입니다. 바로 김. 미국 마켓, 뭐 트레이더조, 코스코 뭐 이런 데 가면 한국에서 온 그 김으로 만든, 우리는 그냥 그걸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스낵으로 생각하잖아요. 중간중간 맛있게 간식처럼 먹는 과자같이. 그 김이 1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연초 수출액이 감소했다가 반등한 그런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라면이죠. 라면은 1억 2,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역시 66%가 증가하는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K푸드 천병 역할을 해온 음식, 바로 김치. 네, 이 김치는 37% 증가하면서 라면에 이어서 역시 높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추장의 선전입니다. 고추장의 수출액은 뭐 2,100만 달러로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5.4%가 증가했다라는 게 또 눈에 띕니다. 그리고 고추장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추장 없이 못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추장 활용도를 과연 알까? 고추장으로 뭘 할 줄 알아서 고추장을 이렇게 사 먹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띕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중국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그 비빔밥. 그 비빔밥에도 고추장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고추장에 계란 후라이 넣고 채소 넣고 참기름 살짝 돌리면 아이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맛있는 걸 뺏어가려고 한다니. 자, 여기까지. 자, 일단 고추장이 지난해 2,100만 달러 미국으로 수출이 돼서 35%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 인기인 대표적인 매운 소스가 있죠. 미국에는 뭐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뭐 일반적인 핫소스도 있고 뭐 타바스코 소스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대응한 한국식 매운맛 소스인 이 고추장은 다른 장류에 비해서 요리 활용도가 비교적 높아서 인기가 상승한 것으로 한국식품유통공사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떡볶이. 미국 사람들 떡볶이를 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떡볶이 좋아하긴 했죠. 요즘은 뭐 많이 안 먹지만. 그 미국 사람들 떡볶이 좋아하는데 그 떡볶이,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게 그 챌린지라고 합니다. 그 떡볶이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역시 고추장 필요하죠. 비빔밥 먹으려면 역시 고추장. 그러니까 고추장, 많이 사는 게 이해가 되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자, 지난해 대미 수출 상위권에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 가운데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커피 조제품과 유자차라고 합니다. 이 커피 조제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블랙 커피, 그라운드 커피나 뭐 커피 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커피 믹스 딱 뜯어서 타먹는 거. 소위 한국식 커피 배합 비율의 그 달달한 커피 믹스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면서 1년 전에 비해서 21%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몇 년 동안 홍보를 해온 대표적인 또 한국 음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자차입니다. 유자차는 미국 시장에 지금 소프트 랜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또 28%나 수출이 늘은 또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로 새롭게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또 관련된 스토리로 좀 이어드릴까요? 네, 음식 얘기 좀 이어갈까 합니다. 그것도 한국과 관련된 음식 얘기. 오늘은 입맛 따시는 얘기가 좀 많죠? 자, 같이 한번 가보세요. LA 타임즈가요, 이 101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라는 것을 이제 중간중간 발표합니다. 한꺼번에 101개를 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발표하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에 한식당, 한국 식당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또 3곳의 한국 식당을 추가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LA 타임즈는 최근 101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23개의 식당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3개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자, 한국 식당 이름은요, 첫 번째 바루라는 식당이고, 또 하나는 깻잎 상회. 아, 이름 참 예쁘죠? 네, 깻잎 상회라는 식당이고요. 또 하나는 선화장이라는 식당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가이드에는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양반 소사이어티라는 한식당을 비롯해서 소반 그리고 수라원 등을 포함해서 한식당이 이제 모두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아트 디스트릭, 다운타운 옆에 있어요. 예술가들이 많이 전시도 하고 살기도 하고는 그런 곳. LA 아트 디스트릭에 위치한 그 바루라는 식당. 이 바루라는 식당은 이 박미나 셰프라는 분이 운영하는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불교 공양식을 선보여서 이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바루 식당의 그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메뉴에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에 막걸리, 동치미, 김치 또는 매실, 장아찌 등 발효식품 등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선한 식재료들과 함께 이 발효식품이 어우러져서 아주 절묘한 맛을 재창조했다라는 평가를 LA 타임즈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 차이나타운은 다운타운 쪽에 있습니다. LA 차이나타운과 그 옆에 있는 에코파크 그 경계 지점에 자리 잡은 그 김지희 셰프라는 분이 운영하는 깻잎 상회라는 곳은 이 반찬 중심으로 이 테이크아웃 전용 식당입니다. 260 스퀘어피트 아주 작은 규모의 주로 반찬 가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오이김치, 계란말이, 또는 그냥 일반 김치, 또는 고추장아찌, 계란 장조림 등등등 기본 반찬을 판매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사는 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다. 이 밖에 이 반찬과 구운 생선이 함께 들어간 일반 도시락, 또는 불고기 덮밥 도시락, 버섯 덮밥 도시락 등등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 현지인들 입맛에 맞추면서 한식 고유의 맛을 그대로 잘 살렸다라는 평가를 LA 타임즈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LA 완전히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식당입니다. 한인타운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식당이기 때문에 선화장이라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특징은요, 메뉴가 많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구워 먹는 곳입니다. 이 선화장은 생 오리고기 전문점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곳입니다. 이 선화장의 메뉴는 오리 로스구이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인분, 요런 정도만 있어요. 자, 한 사람당 $49로 상추 샐러드라든지, 무채, 간장 양파절임, 부추절임, 콩나물, 그리고 김치 등의 기본 반찬이 함께 제공되는데, 오리고기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은 돼지고기 기름이나 소고기 기름하고는 달리 먹어도 몸에 좋다고 해서 거기 계신 종업원들은 일 끝나고 본인들도 식사하실 때 오리고기 기름, 오리 굽다가 기름 나오면 숟가락으로 그 기름을 퍼드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마음 편하게 그 오리고기를 좀 먹을 수 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자, 오리고기를 다 구워 먹은 후에는요, 김치, 쪽파, 그리고 들깨와 흑미밥을 곁들인 볶음밥을 추가로 이렇게 볶아줍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배부르게 고기 먹었는데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먹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배부른 상태로 식당을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LA 타임스의 101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는요, 2007년 퓰리처상을 받은 음식 비평가 겸 칼럼니스트 조나단 골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베스트 레스토랑 101곳을 선정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LA 타임즈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자, 뉴저지주가요. 그런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정해서 기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김치의 날 결의문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저지주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나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욕주 등지에서 이 주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몇 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김치의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각 주정부들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그 별도로 김치의 날을 잇따라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대추세가 결국은 대세가 되는 것이죠. 자,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2021년 그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는 최근에 그 한인 사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먹는 얘기가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주의해야 할 먹는 얘기를 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틀 전인가요? 전해드렸죠? 생굴 식중독 얘기 전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생굴 식중독 감염이 LA 카운티에 이어서 샌디에고 카운티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접수된 그 생굴 관련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는 41건으로 총 감염자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 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생굴 식중독 감염 증상이 보고됐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죠. 자, FDA에 따르면 환자들이 섭취한 생굴은 지난달 그 멕시코 소노라의 유통업체 소시에다드 아쿠이콜라 골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LA 지역에만 납품을 했겠어요? 샌디에고 쪽에도 납품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타주에도 납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타주에서 보신다고, LA 카운티나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만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그 댓글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가 너무 이 생굴이 먹고 싶어서 수산시장에서, 한국의 노량진 수산시장 얼마나 유명해요. 수산시장에 가서 이 생굴을 사다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이 먹었는데 본인도 조금 아팠지만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의 딸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장염에까지 걸리고 해서 큰 고통을 겪었었다라는 얘기를 댓글로 제보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좀 조심하셔야 될 곳은 전후방에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감염 경로 및 출처가 최종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미국에서 생굴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식당에서 굴을 먹기 전에 원산지를 물어봐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생굴의 그 유통업체 앞서 말씀드렸죠? 소시에다드 아쿠이콜라 골팩, 소시에다드 아쿠이콜라 골팩이라는 멕시코 회사의 것인지 그걸 잘 구별하는 게 정말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좀 섭취를 자주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말씀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한편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감염이 됐을 경우에 평균 12시간, 빠르면 12시간 내에,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위경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당히 심한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성 장염입니다. 걸리게 되면 집에서 그냥 혼자 버틴다고 될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최근에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리는 분이 많다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그 비빔밥을 자기들 것이라고 왜곡하는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이 참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보를 자꾸 보여서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서 끝나면 조금 나을 텐데요. 특히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새로 나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중국이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의 염기 서열 지도를 완성한 뒤에도 2주가 지난 후에 뒤늦게야 전 세계에 그 내용을 공표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연방하원이 최근 연방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28일 베이징 내 한 연구소의 연구원은 코로나19의 거의 완전한 염기 서열 지도를 완성해서 이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 자료는 적어도 2019년 12월 28일경 중국 내 과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본인들이 이 데이터를 염기서열을 완전히 분석해서 올렸으니까 그 올린 날짜가 12월 28일이니까 적어도 그 전에 중국 연구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작성한 중국 연구원은 릴리 렌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릴리 렌 박사인데 이 베이징 바이러스 생물학 연구소 소속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이 베이징 바이러스 생물학 연구소라는 것은 사실 중국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렌 박사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9일 사이에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5명의 환자로부터 샘플을 채취해서 염기 서열을 추출하고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2020년과 그 다음 해 2020년 1월 9일 잇따른 환자 발생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들 소속에 되어 있는 그 연구원이 바이러스성 염기 서열을 쫙 분석을 해서 올린 게 12월 28일인데 그로부터 한 2주쯤이 지난 다음에 1월 9일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다라고 중국 정부 당국은 그렇게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발병 현장 중 하나인 그 중국 화난 지역의 그 수산물 도매 시장 역시 폐쇄 조치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 2주 사이에 일찍 국제사회에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위 골든타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정보를 2주만 일찍 확보했더라면 발병 초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더 효과적인 그 테스트 요법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염기 서열을 즉시 공개했더라면 미국에서만 매주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몇 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수십만 그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2020년 1월 3일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과 만났을 그때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하지만 이 무렵 중국 내 고위 관리들은 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그 진실을 가리는 은폐와 왜곡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어쩌면 그 희생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크게 지금 비난했습니다. 이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고요. 자, 이런 가운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또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죠. RSV 등등등 이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면서 이 볼티모어를 포함해서 메릴랜드 전역과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 위치한 총 39곳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진과 환자는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류의 직원, 모든 부서의 직원, 그리고 모든 방문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존스 홉킨스 병원의 그 자체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은 존스 홉킨스 병원이 미국 내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상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자, 한편 CDC는 지난 12일 기준 미국 전국에서 메릴랜드를 포함한 37개 주의 호흡기 질환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무엇보다도 독감이 급증하고 있고 몇 주간 또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올 겨울 지금 미 전국이 혹한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추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올 겨울이 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호흡기 관련 질환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당분간은 뭐 마켓을 가신다든지 또는 뭐 어디 거리를 걸으신다든지 어떤 빌딩에 들어갈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다든지 백화점을 갈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 마스크는 반드시 나 때문에만 착용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보호하고 내 주위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마스크 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코로나 초기 때 많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 마스크 안 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꼈는데 마스크 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무슨 환자 보듯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다 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당분간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저출산을 막아라 입니다. 한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을 뭘로 걸었느냐? 저출산 대책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그 출산율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저출생 문제는 이제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여야 양당은 그래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또 보육, 또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양당이 육아휴직 자동 개시나 또는 뭐 한국 정부 부처의 인구부를 만든다라는 등등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좀 강론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양당 여야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쪽을 볼까요? 국민의힘은 우선 그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여기서 배우자 출산휴가 하니까 좀 알아듣기 어려우신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남편 휴가, 즉 아빠 휴가입니다. 유급. 월급을 주면서 아빠가 육아를 위해서 휴가하는 그걸 1개월 의무화를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내세웠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행 그 배우자 출산 휴가, 즉 아빠 휴가는 지금은 10일입니다. 이거를 한 달로 늘려서 월급을 그대로 주자라는 것입니다. 또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즉 부인이 임신하셨는데 남편에게도 그 휴가를 내주는 그런 것을 그 공약에 국민의힘은 또 역시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연 5일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5일 동안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게, 자녀가 중학교로 넘어가면 뭐 이건 없어지지만 자녀가 여전히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그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1년에 5일씩 육아 때문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월급 받으면서 그걸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의 정책 공약은 또 이겁니다. 우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기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에 휴가 급여를 준다든지 또는 육아 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꼭 직장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휴가를 낼 필요는 없지만 육아를 위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한 달씩 직원을 휴가를 주려면 직원이 뭐 10명, 5명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한 명 직원을 한 달씩 휴가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한 달씩 받으려면 사실상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제 해당이 많이 되고 대기업이어야 가능할 텐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소속한 근로자의 경우에 출산 휴가 급여를 주고 또 육아 휴직 급여도 주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라고 해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것도 이제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양당은 부모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나 뭐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데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도 육아휴직 신청 시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면 뭐 허가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 이거가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을 내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치고 돌아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 야, 너 때문에 너 자리가 빠지는 바람에 힘들었어. 너 여기서 한 달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이만큼 진전을 시켰는데 나는 그동안 모르니까 딴 부서로 가. 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자, 일단 그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여당과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 발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출생률 저하가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번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